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요즘 날씨가 엄청 더워져가지고 이제 에어컨을 켜야 되거든요. 오랜만에 에어컨 켜면 찬바람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자동차도 그렇고 항상 물어보면 무슨 뭐 냉매가 샜습니다. 그렇죠. 냉매 교체. 냉매를 충전을 더 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디가 셉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냉매가 셀 수밖에 없죠. 기체고 아무리 그 안에 이제 잘 뭐 용접을 해서 만들더라도 어딘가 또 균열이 생기거나 오래 쓰다 보면은 냉매가 날아가거든요. 이 냉매가 사실 에어컨 핵심이니까 냉매가 부족하면은 냉각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어디선가 균열만 나지 않으면 이 냉매는 1년에 한 번씩 충전하는 게 아니라 예. 한 번 충전해 놓으면 10년도 쓸 수 있다. 계속 쓰죠. 예. 이거 맨날 이제 그 냉매 부족합니다. 이거 5만 원어치 더 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업자들의 약간 상술이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어컨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과학자 불러다 놓고 이제 에어컨. 예. 에어컨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에어컨은 냉매가 사실 핵심이고요. 냉매. 냉매가 보통 예전에 우리 프레온가스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요즘 MZ세대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MZ 세대는 모르는데 우리 세대 때는 프레온가스 맨날 뉴스에 나왔잖아요. 새로 쓰지 말라고 나왔죠. 오존층 파괴한다고. 예, 오존층 파괴한다고. 프레온가스가 사실 듀퐁에서 나온 상품명이죠.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프레온가스는 상품명이고 원래는 CFC라고 해서 염화, 불화, 탄소라고 얘기하거든요. CFC. C가 클로로, 염소고 F는 불소, 플로로, 그다음에 C는 카본. CFC 가스를 우리가 보통 프레온가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프레온가스가 특징이 굉장히 반응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반응 안 하니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죠. 만약에 얘 쓰는데 다른 물질들하고 반응하게 되면은 계속 충전해줘야겠죠. 아니면 교체를 해주든지. 근데 한번 넣어놓고 계속 써도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이 성질 자체가 에어컨에 적합한 성질들이 있어서 프레온가스를 많이 썼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염소 성분이죠. 수돗물 저희 소독할 때도 염소 많이 쓰잖아요. 그 염소가 지금 CFC 가스에 보면 분자식에 염소가 들어있거든요. 이 염소가 우리 오존층 파괴하는 그 메커니즘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CFC를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이 CFC랑 구조는 비슷한데 염소가 없는 형태의 대체 가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 오존층 파괴는 줄었는데 여전히 이제 지구온난화 또 주범으로 또 돼 있어서 현재도 지금 대체 작업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온난화 효과가 없는 가스로 대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냉매라는 것 자체가 이름에서 오듯이 뭔가를 차갑게 만들어지는 매개체인데 제가 그 원리를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실외기 그래서 더운 바람 내보내고 뭐 어디선가 뭐 바람을 들여와서 제가 차갑게 해서 저기도 에어컨이 있습니다만 찬바람을 공급해 주는데 어떻게 이게 교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원리죠? 그렇죠. 보통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외기 역할이 더운 바람을 내보내죠. 나가긴 하는데 원래 역할은 냉매라고 불리는 이 프레온가스 예전에 프레온가스 지금 따지면 냉매죠. 이 냉매를 압축시키는 역할입니다. 압축이요? 압축을 시키게 되면은 가스가 압축되면은 액체가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가스를 압축을 시키게 되면 액체 상태가 되죠. 더 압축시키면 고체까지 되는데 그까지는 안 되고 가스를 압축시켜서 액화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죠. 우리 LNG 같은 데 보면은 액화. 그 가스를 액화시켜 가지고 수입을 해 오잖아요. 액체를 만들어서 그것처럼 액체로 만든 이 냉매를 실외기에서 이제 압축을 시킵니다. 펌프를 통해 가지고 압축시킨 다음에 실내기로 집어넣죠. 근데 이 실내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는 관을 통과시킵니다. 아주 가는. 그럼 요 안에 좀 가는 관이니까 액체가 많이 통과를 못 하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공간이 확 넓어져요. 이 안에 넓어지는 공간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압력을 받아서 조금 들어오던 게 공간이 넓어지니까 쫙 퍼지면서 압력이 순간적으로 낮아지죠. 압력이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끓는 전 내림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통 교과서 많이 나와요. 저기 밥을 짓는데 산에 올라가서 밥을 지면 밥이 설립니다. 그게 이제 원래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데 압력이 낮으면 80도에서 끓는다. 뭐 이렇게 설명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면 순간적으로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근데 우리 냉매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CFC 가스 같은 경우가 보통 40도씨에서 끓어요. 그러니까 40도씨가 되면은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데 이게 압력을 굉장히 낮게 해주면 끓는 점이 낮아지죠. 그러면 4도씨 정도에서도 끓어서 기체화 되거든요. 그럼 아까 압축시켜서 온 액화가스가 갑자기 압력이 낮아지니까 끓는 점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이 상온에서도 갑자기 증발이 일어나요. 액체가 다시 기체로 되는 거죠. 예. 아까 어렵게 액체 만들어놨는데 이게 넓은 공간에 확 퍼지면서 순간적으로 기화라 그러죠. 네. 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저기 병원에 가면 주사 맞기 전에 여기 알코올 네. 발라주잖아요. 싹 시원하죠. 예, 시원하죠. 그게 이유 중에 하나가 알코올이 증발이 잘 되잖아요. 증발하면서 증발하면서 이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뺏어가죠. 예. 그것처럼 이 냉매가 갑자기 기화되면서 이 실내 음. 공기에 있던 따뜻한 열을 뺏어서 뺏어가는. 날아갑니다.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굉장히 시원해지면서 그 공기를 밀어내는 거죠. 그리고 냉매는 다시 실외기로 가서 압축이 되죠. 예. 압축이 또 되면서 거기서 또 다시 원래 압축. 있던 그 뜨거운 열기는 밖으로 뽑아내버리고요. 그러면 다시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사실은 병원에서 그 알코올 바르는 거랑 같은 원리다. 그게 그러니까 기화열이라고 실외기는 이걸 다시 압축해주는 역할. 압축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더운 바람을 밖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고 예. 압축할 때 그때 열이 나서 그걸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 기능은 압축하는 기능이고 열을 내보내는 건 부수적인 기능인 거죠. 그러네. 예. 그리고 실내기는 이거를 다시 기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고 찬바람 내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수적인 작용인 거고요. 그 사이에서 냉매는 압축이 됐다가 다시 기화됐다가 기화가 됐다가 이 사이클을 계속 이걸 반복을 계속 반복을 예. 하면서 근데 돌고 예. 도는. 근데 이 냉매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오래 써도 세질 맞는다면은 계속 쓸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5년이고 10년이고 그래서 쓸 수 있다라는 게 그 예. 사이만 잘 돌고 있으면 되는. 근데 그 안에 뭐 구리관 어디가 새거나 이러면은 가스가 날아가죠. 그죠. 날아가면은 또 몇십만 원 돈 들어가는. 맞습니다. 그런 원리였구나. 예. 에어컨의 이제 소중함과 기능의 신박함을 또 알았습니다. 우리가. 에어컨의 기능이 사실은 우리 가정에 있는 냉장고도 사실 비슷한 기능이에요. 냉장고도 비슷한 냉매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에어컨을 이해하시면은 냉장고도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장고 뒷면이 그렇게 뭐 까만 관들이 있는데 네, 그게 약간 네. 실외기 개념이고 안쪽은 이제 실내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냉장고도 뒷면이 약간 뜨뜻하죠. 예, 뜨뜻하죠. 예. 거기도 냉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냉매가 냉장고에도? 같은 냉매 종류가 들어갑니다. 서학개미들에게 테슬라라는 회사는 예. 뭐 상대도 이제 사랑받는 기업이기도 예. 하고 뭐 애증의 관계이기도 하고. 예. 근데 니콜라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니콜라 그 수소차 수소차 개발한다고 트럭 했다가 개발하신 그 창업자인가요? 뭐 그 사람은 이제 뭐 계속 사기 사기 혐의 조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니콜라 테슬라가 사람 이름이라는 거. 예, 니콜라 테슬라가 원래 이름인데 하나씩 예. 좀 나눠가지고 두 회사가 예, 니콜라 테슬라가 워낙 많이 좀 아실 거예요. 워낙 테슬라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 워낙 유명해졌기 예. 때문에 일론 머스크 등장하기 전에 사실 테슬라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고 사실 저희 과학관에 니콜라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 코일이라고 네. 들어오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코일. 테슬라 코일 아마 전 세계 과학관에 좀 약간 큰 과학관에는 하나씩 아마 다 가지고 계세요. 인공 번개 만드는 장치거든요. 인공 번개요? 지금 우리 저희 가정에 쓰는 게 전압이 한 220볼트 되는 전압을 순식간에 수백만 볼트로 높이죠. 우리 저 피카츄 아시죠? 저 포켓몬의 피카츄가 저기 100만 볼트 만들잖아요. 100만 볼트. 그 정도 전기를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피카츄를 보면은 번개가 나오잖아요. 예. 전압이 높아지니까. 그것처럼 테슬라 코일이 220볼트를 순간적으로 승합을 시키면서 수백만 볼트가 되니까 인공 번개가 하늘에 만들어지죠. 이거 보면은 관람객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되게 감동을 받으시죠. 눈앞에 번개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보기 때문에. 그 어디다가 쳐요 번개를요? 그 번개 안에 안전한 장치에 아. 이 도체를 만들어 놔서 그쪽으로 번개가 치게 해놨습니다. 사람한테는 안 오게끔 장치는 돼 있고요. 가끔가다 저 미국 같은 데는 사람이 이 보호복 입고 들어가서 약간 이렇게 연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피레칭 같은 거 들고 번개 쭉 받는 장면들을. 제우스네요. 예, 아쉽게도 과천과는 그렇게 너무 좀 위험해서 저희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쇼도 하기도 하는데 이 테슬라 코일을 처음 발명하신 분이 이 니콜라 테슬라. 저희 과학관에 워낙 있어서 좀 말씀드렸고요. 거기다 피카츄 그려 넣으면은 엄청 인기 더 많겠죠. 예, 제가 피카츄 설명을 아이들한테 많이 하긴 하는데 예. 이 니콜라 테슬라가 테슬라 코일도 만들고 무선 송신, 무선 충전, 전기를 공기 중으로 쏴가서 충전하는 개념도 이분이 처음 도입을 했어요.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죠. 무선으로 만약 우주 쪽에서 아마 전기를 만들었다 하면은 그거를 무선으로 쏴가지고 충전을 시킨 형태. 이런 것도 사실은 이 니콜라 테슬라가 한참 전에 이미 개념이 좀 나왔던 거예요. 현대 이런 근접 무선 충전이 아니라 예, 멀리에서요? 쏴주는 겁니다. 예, 그런 개념도 처음 연구를 이분이 하셨고 개념을 처음 등장하신 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근데 유명한 게 사실은 이 전기 관련 연구를 하셨잖아요. 네. 사실 전기하면 또 하나 유명한 분이 있죠. 에디슨하고 보통 우리 뭐 애증의 관계, 약간 라이벌 관계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에디슨 회사에서 일하시는 근로자였죠. 직원. 니콜라 테슬라가 워낙 똑똑하고 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카우트를 해서 에디슨 기계 제작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 에디슨은 직류, 네.
직류, 그다음에 니콜라 테슬라는 우리 교류를 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처음에는 직류를 가지고 전기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직류가 지금 많이 쓰이기도 하죠. 지금 여기 우리 방 안에 있는 것들 그렇고 가정에 쓰는 제품들 다 직류 제품들이에요. 네. 우리 배터리도 직류가 나오죠. 직류라고 교류를 아마 구분을 하실 텐데 직류는 일정하게 전기 패턴이 쭉 나오는 전기 예. 특성이 있고 교류는 이렇게 보통 파장으로 많이 표현하죠. 그러니까 네.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서 약간 파동 형태로 가는데 음. 이 교류랑 직류를 어떤 걸 쓸까냐라고 하다가 에디슨은 직류 위주로 가야 된다. 직류가 전기적 특성이 안정적이다. 네. 라고 해서 직류로 가지고 사업을 좀 벌이고 있었죠. 네. 근데 테슬라는 직류보다는 교류로 가야지 사업성이 좋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류는 전기적 특성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정밀한 전자 장비나 네. 특히 현대에서는 더 중요해요. 음. 스마트폰이나 이런 정밀한 전자 장비에 이렇게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류를 집어넣으면 회로나 이런 것들이 좀 무리가 가겠죠. 네. 그래서 직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교류도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네. 이 전자석 안에 코일을 회전시키면서 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그 원리는 좀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그 전류가 교류입니다. 예.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이미 만들어진 전기 형태가 교류예요. 음. 직류를 쓰려면 이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 어댑터가 필요한 필요하죠. 것들이죠. 예. 근데 이 교류는 생산할 때도 이미 그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특징이 아까 우리 테슬라 코일에서 잠깐 설명드리면 전압을 순식간 높이는 것들이 네. 용이해요. 아. 전압을 높이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먼 거리까지 송신할 수 있습니다. 네. 전압이 낮은 전류는 이 송전선을 통해서 보내면은 가다가 좀 전기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끝까지 도달을 못 하거든요. 예. 근데 높은 전압으로 교류를 만든 다음에 음. 송전해주면 우리 송전탑들이 지금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고전압의 전류들이 흐르고 있죠. 음. 그래서 발전소에서 이 도심 내부까지 끌어올려면 교류가 유리하죠. 그 다음에 그렇죠. 직류로 전환하면 되고요. 음. 그래서 테슬라는 교류를 가지고 전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고 에디슨은 직류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발전소에서도 이미 직류로 만든 다음에 근데 아까 직류는 원거리 송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에디슨의 전략은 발전소를 곳곳에 짓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멀리 우리 지금 무슨 화력 발전소는 저쪽 멀리 있고 네. 수력 발전소는 저기 그 댐 같은데 먼 쪽에 이 하천 같은데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에디슨은 도심 내부에 곳곳에 좀 가까운데 이 발전소를 지어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테슬라는 대규모 발전소를 물이나 뭐 바람이나 화력이 풍부한 지역에 하나 짓고 멀리 쏴주자는 두 가지 입장이 충돌했는데 에디슨은 테슬라 얘기가 맞다는 것도 알았지만 일단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직류 발전에 이미 투자를 많이 한 상태였거든요. 에디슨이 사실상 거의 뭐 사업가죠. 예, 네네. 사업가죠. 그래서 에디슨 판단하기에 뭐 테슬라 말이 좀 틀리진 않았을 텐데 이미 벌려놓은 것도 많고 어쨌든 직류 쪽으로 사업을 해서 본인이 승산이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테슬라는 에디슨하고 결별을 선언하고 회사를 나오죠. 나와서 독자 사업을 하다가 우리 만난 게 이제 웨스팅하우스. 라는 웨스팅하우스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예. 지금은 아마 전기회사기도 한데 원자력 발전으로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죠. 예.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예. 이 웨스팅하우스사의 CEO죠. 창립자이기도 하고 이분을 만나면서 스카웃을 돼서 웨스팅하우스랑 테슬라가 교류 발전 쪽으로 그다음에 에디슨은 직류 발전 쪽으로 해서 대규모 이제 충돌이 나죠. 이게 이제 전류 전쟁이라고 역사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상. 직류냐 예. 교류냐 하면서 그 얘기도 아마 많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에디슨이 교류로 전기 의자를 만들죠. 그 사형 의자. 사형 의자에서 미국 한 주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게 하죠. 왜냐하면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일반인들의 인식에 교류가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잖아요. 사람도 죽네. 그러면 직류한테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사실은 합니다. 에디슨이 참 대단한 양반이더라고요. 예, 사업가적으로는 대단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사실은 전류 전쟁은 테슬라 쪽에 웨스팅하우스 쪽에 승리로 가죠. 미국 최초로 생겨진 전 세계 최초로 생긴 그 수력 발전소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생기는데 네. 이게 이제 교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지금과 같은 교류로 만들어서 가정까지 쏴주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가정 내에서는 이걸 직류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적용이 돼 있죠. 그럼 당시에는 어찌 됐든 간에 이 교류와 직류 전쟁에서 에디슨이 진 거네요, 테슬라한테. 에디슨이 졌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사가 네. 테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네. 사실 거기서 쓰이는 배터리는 직류거든요. 아. 예. 그리고 실제로 이 배터리랑 관련 있는 인물은 에디슨이에요. 에디슨이 알칼리 전지, 그러니까 우리 충전용 전지죠. 이걸 개발 실제로 하기도 해요. 그리고 포드에 납품해서 전기 자동차가
1900년대 초반에 전기자동차가 많이 좀 활성화됐을 때 이 에디슨의 배터리가 많이 쓰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기자동차에 에디슨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예. 근데 테슬라는 워낙- 이름이 반대로 된 거네요. 그러면. 예. 근데 테슬라 이미지 자체가 워낙 약간 반항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어. 기존의 에디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약간 도전적인 이미지,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 그리고 이 니콜라 테슬라가 얘기했던 또 명언이 있어요. 이제 과거는 당신들 것이지만 네. 노력하는 미래는 내 것이다. 이 테슬라 이미지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약간 어떤 그런 이미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테슬라 코일이라든지 무선 충전이라든지 이런 약간 미래적인 것들을 좀 추구하는 약간 도전적인 정신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라는 인물을 사명으로 짓지 않을까. 뭐 좀 개인적인 견해긴 아닙니다만 그런 약간 비하인드 야, 스토리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재밌네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직류다. 에디슨이 했던 직류다. 예. 끝내야 되는데 그냥 마지막 질문은 예.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질문 하나 딱 드릴게요. 예. 박사님,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죠. 달걀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얼마 전에 저희 애가 물어봤는데요. 예. 그냥 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같이 고민해보자. 그쵸. 과학자분들도 모를 거야. 그러고 말았거든요. 아마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가진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달걀하고 닭이라는 이중법적 이분법이 아니고 네. 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갖는 게 아마 처음 출발했을 거고요. 두 가지를 같이 갖는 두 건 가지 기능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게 과학에서 또 논쟁이 하나 있어요. 이게 예. 뭐냐면은 우리 RNA 세계 가설이라고 해서 네. 제가 책에서도 설명을 좀 했는데 DNA가 먼저일까 아니면 단백질이 먼저일까? 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DNA는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정보들을 갖고 있잖아요. 예.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설계도예요. 설계도죠. 네. 설계도고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의 대사라고 해서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단백질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DNA를 복제를 해가지고 번식을 하는 과정도 단백질이 필요하고 우리 몸에 구성하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단백질로 구성돼요. 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어떤 일종의 화학 반응들인데 네. 이 화학 반응을 하려면 우리가 보통 효소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 효소도 단백질로 구성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은 정보를 갖고 있고요. DNA는 정보를 갖고 있죠. 네. 그다음에 단백질은 기능을 하죠. 예. 정보가 먼저냐 기능이 먼저냐죠. 음. 아까 닭과 달걀이 아마 정보일 쪽일 거고요. 닭은 기능 쪽일 거죠. 아하. 이 두 가지가 뭐가 먼저냐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DNA만 있으면은 정보는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려면은 사실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이 정보를 읽어서 누군가 만들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건축에 청사진 설계도는 있는 상태인데 네. 건축가가 없는 거예요. 이 설계도만 가지고 건축이 만들어지진 않죠. 그렇죠. 그러면 건축가, 즉 다시 말해서 단백질이 같이 존재해야 돼요. 네. 그럼 반대로 건축가는 있어요. 단백질은 있어요. 뭔가 준비는 됐어요. 기능화 준비는 돼 있는데 설계도가 없네요. 그럼 또 건물을 못 만들죠. 인간이 또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만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죠. DNA가 먼저냐, 단백질이 먼저냐. 네. 한참 논쟁이 붙다가 해답을 찾아냅니다. 두 개를 성질을 다 갖는 게 있는 거죠. 그게 RNA라는 건데 RNA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서 네. 우리 RNA 얘기들 많이 들으실 텐데 네. DNA랑 거의 같은 구조인데 분자의 DNA는 RNA보다 산소 원자가 하나 적어요. 그러니까 산소 원자가 하나 많냐 적냐 정도는 이제 구분이 되는 뭐 약간 다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RNA도 DNA처럼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그러니까 미생물 중에서 RNA를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바이러스 얘기 많이 나올 때 나오는데 RNA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RNA가 설계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RNA가 어떤 역할만 하면 되냐면 단백질처럼 기능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죠. 네. 어떤 대사작용, 작용을 이끌어 쓰면 되는데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 RNA가 네. DNA처럼 정보 전달 역할을 또 하지만 단백질처럼 약간 효소 역할, 그러니까 어떤 작용들이 있거나 기능 역할을 하는 특수한 RNA를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추측을 하는 게 아마 태초의 생명은 이 RNA부터 시작됐을 거다. RNA가 만들어지면서 얘가 스스로 정보도 갖고 있고 스스로 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면서 세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RNA 세계의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는 RNA의 왕인 거죠. 그래서 RNA 세계, RNA 월드라고 얘기하는 게 RNA가 중심이 되는 세계가 처음에 만들어졌고
이후에 이제 DNA랑 단백질이 생기면서 각자의 역할로 분화되어 나갔다라고 보는 게 RNA 세계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와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RNA가 처음에 출발점이었을 거다. 물론 어떤 가설일 뿐입니다. 아직 증명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걀과 닭이라는 그 두 개로 나눠서 보면은 예. 잘 상상이 안 되는 영역인데 예. 더 일단은 DNA, RNA 영역까지 가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예, 두 가지 성질을 같이 갖는 게 출발점이었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하고 있는 거죠. DNA가 있는 단백질, 정보를 담은 기능. 정보와 기능을 둘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DNA와 단백질의 역할을 둘 다 할 수 있는 RNA. 요거를 저기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해 주면은 이게 알아들을까요? 좀 어렵겠죠.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기원전 6세기 과학 출발했을 때 예. 그때 이제 항상 만물의 근본 물질 얘기할 때 네. 대립되는 두 가지가 발견이 되면은 예. 그의 근본되는 걸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닭과 달걀이란 대립되는 약간 성질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더 근원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과학의 기본적인 생각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사원소설 나오고 그다음에 원자, 전자 나오고 기본 입자 17가지 나오고 그러니까 예. 이 대립되는 성질에 더 근본되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원소설이 부정되기 시작하는 게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물과 불과 흙과 뭐 공기라고 얘기했는데 네. 물하고 불이 근본 물질이라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두 개는 서로 대립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 대립되는 걸 만든 또 근본적인 게 있지 않았을까? 이 두 가지 성질을 같이 갖고 있는. 왜냐면 이 두 개는 만나면 서로 사라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근본 물질이 아닐 거다. 왜냐하면 물이 근본 물질이라고 하면은 불은 근본 물질이 될 수 없죠. 서로 대립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것보다 더 하위에 공통되는 것들을 찾아가려고 노력하죠. 이게 약간 환원주의라고 하는데 더 근본되는 것. 이 대립적인 성질을 안 갖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과학의 과정들하고 유사하고요. 제가 이 RNA 세계 가설을 설명을 학생들한테 할 때 예. 사실 이 과학적 사고 방식을 사실 전달을 하거든요. 이 자체는 어렵지만 사고 방식. 과학자들이 환원주의라고 부르는 것들. 네. 더 근본적인 것들 찾아 나가는 과정들이 과학자들은 이게 좀 익숙하죠. 그래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식 이런 예. 식으로. 예. 야, 정말 오늘 유익했습니다. 예. 정말 뭐 제가 하나도 모르는 것도 오늘 많이 알게 됐고 예. 이 책은 365가지의 예, 300 과학 이야기, 영화 이야기도 있고 책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 챕터 따로 이렇게 정리가 예, 되어 예.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한 대표적인 한 10가지 정도를 여쭤봤는데요. 정말 유익했습니다. 예. 우리 임도환 박사님을 다시 이제 국립과천과학관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멀티 유니버스나 이런 쪽으로 못 보내드리지만 웜월은 못 태워 보내지만 가까운 전철역으로 해서 전철 타고 예, 가겠습니다. 과천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